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면 참으로 기구하다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제 인생이 꼭 그랬습니다. 청춘과 꿈을 바쳐 한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렸지만 돌아온 것은 깊은 배신과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있는 걸까요? 제 기나긴 시련 끝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겪었던 그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100일 천사가 되는 꿈을 꾸던 평범한 간호대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 열심히 다니면서 한창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던 시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바로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던 박성규라는 남자였습니다. 저희 집은 마당이 딸린 주택이었는데요. 1층 보일러실 옆에 작은 별도의 방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그 방을 새놓으셨는데 거기에 박성규가 들어와 살게 된 거죠. 박성규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다니는 소위 말하는 시골에서 상경한 수재였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선하면서도 어딘가 어리숙하고 순수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인상이었지만 사실 저는 별다른 관심도 호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 집에서 새를 들어 사는 대학생 오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 인생이라는 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남자가 나중에는 제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때 당시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훗날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시골에서 종종 반찬을 싸들고 올라오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며 넉넉하게 음식을 나눠주시곤 했는데 순박하고 정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살다 보니 저와 박성규는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고 조금씩 말도 트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박성규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수줍어 하면서도 제 주변을 맴도는 것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 역시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성규가 영미학새처럼 참하고 예쁜 아내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노골적인 이야기까지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솔직히 저는 박성규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에 그런 말씀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게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요즘 말로 썸을 타고 있던 남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박성규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썸을 타던 남자와는 성격 차이로 결국 사귀지는 못하고 흐지부지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사귀지 못하고 끝나는 건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만 만나자고 여러 차례 말을 했음에도 자꾸만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찾아오고 괴롭히더라고요. 저도 그맘때 그 남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앞으로 찾아오지 마라. 우리는 끝난 사이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제가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난데없이 그 남자가 저희 집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했는지 얼굴이 붉었고 눈빛도 정상이 아니었죠.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그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렸다는 게 소름이 끼치더군요. 저는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다짜고짜 제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소리치는 겁니다. 한영미,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다시 얘기 좀 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저는 시겁하며 소리쳤죠. 이거 놔. 우리 이미 끝났잖아. 왜 이래? 끝나긴 뭐가 끝나. 너 나 좋아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변한 건데? 너 혹시 다른 놈이라도 생긴 거야?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며 난동을 피우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때마침 늦은 시간이라 저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너무 곤란하고 공포스럽던 찰나 마침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박성규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와 그 남자의 팔을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왜 영미 씨를 괴롭히는 거야? 당장 손 놔! 넌 또 뭐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말고 꺼져. 네가 뭔데 끼어들어? 박성규는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냐고? 나 영미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다. 영미한테는 오빠 같은 사람이라고. 영미가 대하기 싫다는데 여기서 행패 그만 부리고 그만 가시지. 오빠 같은 소리 하네. 친오빠도 아닌 주제 넘게 끼어들지 마셔. 뭐가 어째?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다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그 남자가 박성규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렇게 동네가 시끄러워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바람에 박성규는 저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저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그가 얼굴에 상처까지 입고 경찰서까지 오게 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험한 순간에 저를 망설임 없이 도와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퉁퉁 부은 얼굴로 경찰서에서 나오면서도 저를 보며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하고 먼저 걱정해주던 그의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또 멋있어 보이던지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박성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우직한 모습, 그리고 저를 위하는 진심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미래를 약속하며 잘 만나왔죠. 그 미래라는 게 서로 직업을 갖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했을 때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데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기에 정말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간호사라는 내 꿈은 어쩌나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나 앞날이 캄캄했죠. 그때 박성규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던 때였는데 제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해서 같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랑 우리 아기 절대로 굶기지 않을게. 약속해.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시골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 설득하셨죠. 영미야, 이건 하늘이 주신 축복이야. 애기 낳으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너는 나중에라도 꼭 시험 봐서 간호사 하면 되지. 지금은 일단 뱃속에 생긴 아이가 먼저 아니겠니? 이것도 운명인데 둘이 결혼해서 오순도순 살아. 그게 순리야. 결국 저는 저희 부모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에 휴학계를 냈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추고 학교를 더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아이를 낳고 조금만 키운 뒤에 나중에라도 꼭 학교로 돌아와서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이를 봐주신다고 했고 박성규도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영원히 실현되지 못한 아쉬운 꿈으로 남게 되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박성규와 결혼했고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에 이어 딸 하나까지 낳아 정신없이 키웠습니다. 육아는 고됐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친구들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주부가 되어 있었죠. 그게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지만 또 저희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과 행복이 있으니 나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 사이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홀로 남겨진 어머님은 시골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저희가 사는 동네의 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오셨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저희는 지척에 살며 서로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는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고부 사이였습니다. 가끔 육아 방식이나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끔찍히 예뻐하셨고 저에게도 크게 모질게 대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저 역시 어머님께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잘해드리려 노력했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제 인생에는 크나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맘때 이제 아이들도 제법 커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잊고 지냈던 간호사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 먼지 쌓인 전공 서적들을 꺼내들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했기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잖아요. 나도 공부해서 간호사도 되고 사회생활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님께서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그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걷거나 일반 활동도 할 수 없어졌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신 거죠. 너무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막힌 일은 남의 일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바로 내 가족에게 닥치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님의 퇴원 날짜를 이야기하던 중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하지만 당분간 어머니 간병 좀 당신이 맡아주면 안 될까? 나는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그래도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 평생 나만 보고 사셨는데 저렇게 다치셨다고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건 나도 너무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당신밖에 없어. 여보, 당신이 좀 고생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응? 사실 그때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한창 자리 잡고 있을 때였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 어머님의 간병을 제가 도맡아 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차마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저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또다시 제 꿈이 담긴 책을 덮고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간병을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간병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간병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몸보다는 마음이 많이 고됐죠. 하루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식사도 그냥 드릴 수 없었어요. 활동을 못해서 소화가 안 되시기 때문에 삼키기 쉽게 모든 음식을 잘게 만들어 드려야 했고
식사가 끝나면 약을 챙겨드려야 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목욕을 시켜드려야 했고 재활 마사지도 해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힘들어 하셨고 저에게 푸념도 참 많이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머님의 하소연도 다 들어드려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신 어머님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시간이나 생활은 그야말로 사치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간병과 더불어 아이들도 건사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갔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았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제 어깨와 허리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제 청춘은 그렇게 어머님의 간병을 하며 집안에서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있었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하는 원망과 회의감에 눈물을 쏟아내는 밤도 많았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 또한 내 가족을 위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남편은 가끔 고맙다,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안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사업과 사회생활에 바빴고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또 흘렀고 어느덧 1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향해 효부라고 칭찬하며 혀를 내둘렀죠. 13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요. 어머님께서도 늘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은인이라고도 자주 그러셨죠.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이 살고 계셨다가 사고를 당한 후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던 그 아파트를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꼭 저에게 받으라고 하셨고 저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어머님께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뒤 어머님께서는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셨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로 몸이 이미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결국 지병으로 인해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 유산 상속처럼 말이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기묘한 해방감도 들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은 이제 저보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간병도 끝이 났다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참 복잡 미묘했죠. 오랜 기간 침대 위에서 생활하셔야만 했던 어머님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속절없이 흘러보내야 했던 제 젊은 세월이 너무나 안쓰럽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던지요. 이제 겨우 40대 중반인데 제 인생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떠나셨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개인 시간도 가져보자 생각했죠. 나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다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했고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여태까지 못 만들었던 추억 많이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시작되더군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저는 처음 보는 여자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지인이라고 했고 혼자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저보다는 5살은 젊어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에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양지숙 씨라고 불렀는데 남편의 사업에 아주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라고 저에게 소개했어요. 여보, 인사해. 이쪽은 양지숙 씨. 내 사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야. 안녕하세요,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일 정말 유감입니다. 힘내세요. 저는 슬픔 속에서도 예를 갖춰 인사를 하고 먼 길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여자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악마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수상해졌습니다.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불길한 예감에 저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밤늦게 잠든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바로 그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양지숙이라는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역겨운 애정 표현과 은밀한 약속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진작부터 그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엄마의 간병과 집안일을 모두 맡겨놓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오더군요. 13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헌신했던 제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느껴졌죠. 저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저한테 이럴 순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 모든 사실을 말했고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사실을 다 알릴 거라고. 네가 그 여자랑 나누었던 그 추접스러운 대화도 증거로 내가 다 갖고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추궁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이 나 위해서 우리 엄마 대신 간병해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는데 내가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내가 뭐에 씌었나 봐.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할게. 제발 용서해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요. 저는 필사적으로 비는 그 모습조차도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너무 큰 만큼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개망신 제대로 주고 이혼해버릴 거다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잘못했다고 매일같이 죽기 살기로 빌었고 그 와중에 자식들 생각하라며 자식들을 무기로 삼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나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시어머니 간병 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편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고 막말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줄까 싶었죠. 내가 지금 이혼해주면 그거야말로 진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닌가 싶고요. 아이들도 중요했고 이 가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생각도 컸고 무엇보다 억울함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속이 갈갈이 찢어졌지만 눈물을 머금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했기에 불륜의 증거들을 제 손으로 모두 없애주었습니다. 저야말로 모든 것을 지우고 없던 일로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몰랐죠. 왜냐면 그렇게 필사적으로 용서해달라고 했던 남편은
제가 용서를 하고 증거를 모두 없애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하게 돌변했거든요. 서너 달 정도는 잠잠하게 사는 것 같더니 그 후에 보란 듯이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이제는 자기가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제가 의부증 증세가 심하고 집착이 심해서 숨이 막히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요. 이제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당신 미쳤어? 당신이 나더러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당신 집착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못 살겠다고.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 바에야 안 살아. 이혼해줘. 라며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저는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용서해 주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동안 남편에 대한 의심이 계속 생겼던 건 맞습니다. 그 의심 속에서 사는 저는 오죽했겠나요?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서너 다른 죄인처럼 나 죽었어 하고 풀 죽어 지내면서 가만히 있더니 그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빌었잖아. 그 여자랑은 아무 상관없어. 끝난 지가 언젠데. 그냥 당신이 집착하는 게 너무 신물이 나고 숨 막혀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내가 괜히 그래?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래. 내가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야. 당신도 내 얼굴 보는 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허구한 날 어디냐, 누구 만나냐, 그 여자 아직도 만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 들들 볶는 거 아니야? 피차 서로 힘들지 말고 헤어지자고. 누구 맘대로? 증거 없애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혼해달라고? 웃기지 마. 이러려고 빌었던 거구나. 당신 마음대로 절대 못해줘. 이혼 꿈도 꾸지 마. 저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소송? 무슨 소송? 증거도 하나 없으면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랑은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이라고.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너 의부증으로 이혼 소송할 수 있어. 애들 생각해서 그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 그렇게까지 해볼까? 라면서 자기가 더 난리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수도 없이 다퉜습니다. 심지어 그러는 와중에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의부증이 심해서 자기를 못 살게 군다, 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죠. 친하게 지내던 지인 한 명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권할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 엄마를 13년 동안이나 병수발하며 모셨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텼고 남편은 저 때문에 집에서 살 수가 없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불륜 증거를 다시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경계심이 생긴 그들은 꼬리를 잡히지 않았고 도리어 저만 의부증 있는 이상한 여자로 몰려가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죠. 남편은 집을 나가서도 뻔뻔하게 전화를 걸어와 우리 엄마 집까지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곱게 이혼해주면 위자료라도 조금 챙겨줄 테니 당장 도장 찍어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절대 이혼 못한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저더러 정말 지독하고 독한 년이라며 욕설까지 퍼부었죠. 두 사람은 보란듯이 불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집에서 나오는 월세가 있었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버틸 수 있었죠. 저도 그냥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콱 이혼해줄까 싶다가도 제 청춘과 13년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우연히 시내에서 아빠와 그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쇼핑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분노를 참으며 용기를 내어
그 증거 사진을 몰래 찍어온 겁니다. 아이는 제게 사진을 건네며 울먹였죠. 엄마, 미안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딸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쏟았고 그 증거 사진을 바탕으로 양지숙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진행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다고 버텼습니다. 그 두 인간이 발 뻗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간소송을 당한 양지숙까지도 저에게 전화해서는 독하다,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닌데 무슨 소송이냐며 저를 도리어 무고로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이혼해달라 난리고 양지숙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리고 참 힘들더군요. 그렇게 지독하게 버티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 남은 인생을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다 잊고 이혼해주고 제대로 재산분할 받고 아이들과 새 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저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고 싶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에게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긴 것이요. 그때는 제가 시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이혼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지친 마음으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가던 길에 길가에 힘없이 주저앉아 계신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 보이셔서 제가 다가가 부축도 해드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시원한 물도 한 병 사다 드렸죠.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는데 혼자 댁까지 가시기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집까지 부축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이라고 해서 따라간 곳이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무슨 보살집이나 무당집 같은 곳이더라고요. 허름하지만 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죠. 저는 평소 그런 곳은 가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할머니를 방 안까지 모셔다 드리고 인사를 하고 막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께선 제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마음고생이 심한 게 다 보여.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인데 혹시 지금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마음먹었으면 딱 1년만 더 기다려보게. 딱 1년만. 그리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니 너무 조급해 말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고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저 미신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 여인 양지숙은 그냥 친한 사이일 뿐 불륜 사이가 아니라고 우겼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지숙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남편과 양지숙은 그 일로 저에게 지독하다며 이혼도 안 해주면서 돈이나 뜯어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든 그럴수록 절대 이혼은 안 해줄 거라고 버텼죠. 남편은 나중에는 집 나가서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아예 남남처럼 살았죠. 그런데요. 정말 딱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 박성규가 사고로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상간녀 양지숙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날아가서 전복되는 큰 사고였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더군요. 게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양지숙은 크게 다쳐 두 다리를 모두 못 쓰게 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왜인지 잊고 지냈던 그 보살 할머니의 말씀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고 양지숙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법적인 부인인 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체 관련 재산과 보험금 등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중에 그 보살집을 다시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근방까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 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그 집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희한하다 싶고 무슨 귀신에라도 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할머니의 조언대로 당장 이혼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재산은 저에게 다 넘어왔죠. 만약 제가 그 사이에 그들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홧김에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더라면 그 모든 것은 아마 그 상간녀 양지숙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딱 1년만 기다리라는 그 말, 그것이 저를 구한 셈이었죠. 참으로 신기하고도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게 속 시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며 오히려 허탈하고 멍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운명적으로 제 앞에 나타났던 그 남자, 결혼하고 제 청춘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대가는 불륜과 배신이었죠. 그가 저에게 준 상처가 커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인간이 오죽했으면 제가 눈물 한 방울이 나왔을지. 그리고 속사정을 다 아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죽은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죗값을 치른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처럼 남편은 정말 그렇게 산 죗값을 받은 걸지도 모르죠. 상간 여인 양지숙도 마찬가지고요. 그들도 본인들의 결말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남편의 사업은 정리를 했고 관련 자금은 아내인 저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준 상처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도 드네요. 희생으로 흘러갔던 시간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제 인생의 평화를 되찾은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저를 위해 저를 많이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 수준을 넘어 믿었던 친구와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에게 동시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한동안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결말을 알기에 지금은 다 털어내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지만 당시에는 정말이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기막힌 현실에 분통 터져하고 열받았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지긋지긋했던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통쾌할지도 모를 그 결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지연이고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한때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밀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밀이랑은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
10년 넘은 인연이었죠. 미리는 속눈썹 연장이나 펌을 하는 뷰티샵을 운영하는데요. 자격증도 땄고 자기 샵을 운영하고 싶긴 한데 월세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월세도 싸면서 위치도 괜찮은 본인의 마음에 딱 괜찮은 자리가 없다면서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를 위해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 한쪽에 자리를 내줄 테니 샵인샵 개념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전기세나 물세, 월세 등을 좀 나눌 수 있으니 저도 좋을 것 같고 미리도 싼 값에 샵을 차릴 수 있으니 좋을 것 같고요. 제 제안에 미리도 좋다고 했고 그렇게 미리는 저희 샵으로 들어와서 자신만의 샵을 차렸습니다. 저희는 업종은 다르지만 한 가게 안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 셈이었죠. 서로 월세도 아끼고 오며 가며 의지도 되고 또 저희 미용실에 왔던 손님이 미리 뷰티샵에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미리 뷰티샵으로 온 손님이 저희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가기도 했으니 처음에는 참 좋았고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를 위해 했던 그 배려가 나중에 뒤통수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리는 예전에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남자한테도 관심이 아주 많은 친구였어요. 엄청 여우 같은 아이기도 했죠. 겉보기엔 순하고 얌전해 보여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 성격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랑은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고 돈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돈 쓰는 것도 잘 쓰고요. 그래서 전부터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친구였습니다. 남자는 돈 없으면 매력 없다가 그 친구의 지론이었으니까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면 미리 본인이 돈이 많냐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버는 돈은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는데 다 쓰고 돈 쓰는데 거침이 없는 친구였으니 돈이 모일 틈이 없었죠. 비싼 명품 다 바리바리 끌어안고 좁아터진 월세 원룸 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 한 방이면 된다. 이게 미리의 믿음이었죠. 친구로서 한심했던 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거나 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미리가 그런 성격이라고 해도 그건 그 친구의 성향이자 성격이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냥 미리는 저런 성격인가 보다 하고 말았고 저랑 친구로 지내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은 또 열심히 잘 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한 지인 소개로 홍준서라는 남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어요. 홍준서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색소폰 부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용돈벌이 겸 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소개로 만나보니 꽤 매력있고 말도 잘하고 인상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준비하고 있는 자기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마음이 가서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미리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야, 너 미쳤냐? 무슨 돈도 없고 비전도 없는 남자를 만나. 말이 사업 준비지. 그냥 백수 아냐? 너 정도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래? 미리에게 돈도 직업도 없는 남자는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홍준서와 만나는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고 나름 계획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미리는 제가 뭐라고 하든 저를 답답해 하더라고요. 남자는 능력이 좋아서 돈을 잘 벌든가 아니면 집안이 빵빵하든가 둘 다 아니면 만날 가치도 없어. 너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니?
미리의 타박에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저만 좋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홍준서와 연인으로 잘 만났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업도 없고 준비 중인 사업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리는 이따금씩 저에게 그런 남자 왜 만나냐, 나중에 후회 말고 헤어져라, 친구로서 하는 충고다, 그런 소리도 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친이 저희 가게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남친은 평소 타고 다니는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왔죠. 그런데 미리가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니네 남친 차 엄청 좋더라? 직장도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그런 비싼 차를 몰아? 저는 잘 모른다고 그냥 원래부터 타고 다니던 차라고 했어요. 소개팅 할 때도 그 차를 타고 왔다고요. 그랬더니 미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혹시 니네 남친 집안이 엄청 부자인 거 아니야? 부모님이 장난 아니게 잘 사시는 거 아니냐고. 글쎄, 어머님은 돌아가셨다고 했고 아버님만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얘기는 거의 안 해서 잘 몰라. 나도 딱히 묻진 않았고. 왜 안 물어봐? 사귀는 사이인데? 에이, 먼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하러 물어. 말하고 싶으면 하겠지. 나도 별로 안 궁금해. 아직 결혼 얘기 오가는 정도도 아니고 사귄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뭐. 하지만 그때부터 미리는 제 남친 아버지에 대해 저보다도 더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미리에게 제 남친은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었다면 그 시점부터 제 남친에 대한 미리의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았죠. 저는 미리가 그걸 왜 그렇게까지 궁금해하는지 의아해하면서도 별로 신경은 안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얼마 뒤 또 남친이 저를 데리러 가게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퇴근하는 김에 미리를 집까지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에게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남친 차 타고 같이 퇴근하자고 하니까 미리가 갑자기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까지 다시 매만지더라고요. 제 남친인데 왜 지가 꿈이나 싶긴 했지만 별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미리가 싹싹하게 굴며 제 남친한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와, 차 너무 좋은데요? 준서 씨 좋은 차 타고 다니신다. 이 차는 언제 사신 거예요? 전에 직장 다닐 때? 미리의 물음에 제 남친이 웃으며 답하더라고요. 아,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차 새로 바꾸신다면서 이건 저한테 타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에 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도 오는데 셋이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바로 집에 가긴 싫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남친더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밥 좀 사달라고 아양을 피우더라고요. 남친은 사람 좋게 웃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비를 피해 근처에 있는 파스타 집으로 들어갔죠.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가운데 앉고 미리가 준서 씨 옆에 앉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미리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이 말이죠. 자리에 앉자마자 미리는 작정이라도 한 듯 미리 준비해온 질문 리스트라도 있는 사람처럼 쉴 새 없이 남친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제가 알던 까칠하고 도도했던 미리가 아니었어요. 목소리 톤은 한껏 높아져 있었고 눈은 반짝였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리액션을 해댔죠. 준서 씨, 아까 차에서 잠깐 말씀하신 요식업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아이템 선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 먹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궁금해요.
남친은 미리의 그런 적극적인 관심이 싫지 않은 듯, 아니 오히려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눈을 빛내며 자신의 사업 계획을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죠. 미리는 열심히 맞장구를 치고요. 아, 네. 제가 구상하는 건 좀 프라이빗한 컨셉의 퓨전 한정식 코스 요리 전문점이에요.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특별한 날 격식 있는 식사를 즐기고 싶은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괜찮은 셰프님도 한 분 섭외했고요. 어머, 퓨전 한정식이요? 그거 정말 괜찮은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식이 얼마나 인기인데요. 거기다 프라이빗한 컨셉이라니. 딱 요즘 트렌드잖아요. 준서 씨는 사업 감각이 정말 뛰어나신가 봐요. 역시 뭔가 크게 되실 분은 안목부터 다르시다니까. 그럼 혹시 투자 같은 건 좀 받으셨어요? 그런 고급 식당이면 초기자본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미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물 흐르듯 남친의 자금 사정까지 떠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그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아,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투자도 몇 군데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사업 초기에는 좀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자금 걱정은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버님도 정말 통이 크시고 멋지신 분인가 봐요. 준서 씨는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부럽다. 그럼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왠지 전공도 엄청 세련되고 멋있는 거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리는 한술 더 떠서 준서 씨의 학력까지 샅샅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씨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는지 심지어 군대는 어디를 다녀왔는지까지 줄줄 대답해 주더군요. 그 과정에서 미리는 어머 제 친구도 거기 나왔는데 와 진짜 대단하시다 같은 추임새를 쉴 새 없이 넣어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희한하게도 저는 그 둘의 대화 속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에 파스타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저도 어떻게든 대화에 끼어보려고 자기야, 그런 가게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 하고 겨우 한마디 말을 붙였지만 제 말은 미리의 다음 질문에 허무하게 묻히더라고요. 맞아. 입지가 진짜 중요하죠. 근데 준서 씨, 혹시 취미 같은 건 있으세요? 주말에 색소폰 연주하신다는 건 들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특별한 거요. 왠지 운동도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준서 씨는 제 질문에는 대답할 타이밍조차 놓친 채 미리의 새로운 질문에 또다시 신나서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헬스, 골프, 심지어는 예전에 잠깐 배웠다는 승마 이야기까지 나왔죠. 미리는 그때마다 박수까지 쳐가며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였고요.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혹은 이제 막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남녀처럼 웃음꽃을 피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처럼요. 누가 보면 그 두 사람이 소개팅하는데 제가 눈치 없이 낀 줄 알 겁니다. 하여튼 저는 좀 뻘쭘한 기분으로 포크질만 해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기분도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미리가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시키고 제 남친과 대화를 하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미리의 반짝이는 눈빛과 평소와 다른 과장된 행동들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아주 불길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 불안함을 외면하려 했죠. 그저 미리가 원래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으니 준서 씨의 배경이 좋아 보여서 잠시 저러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였습니다. 저랑 미리가 점심을 먹고 가게로 돌아오는데 골목 어귀에서 준서 씨가 어떤 중년 남자분과 이야기하는 걸 멀리서 봤습니다.
그 남자분은 준서 씨 어깨를 툭툭 치더니 고급 세단을 올라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반가워서 준서 씨를 불렀죠. 자기야, 여기 어쩐 일이야? 아, 자기, 마침 여기서 보네. 나 요식업 사업 때문에 시장 조사 나왔다가. 근데 방금 그분은 누구셔? 어? 아, 아버지. 아, 정말? 그럼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에이, 뭘. 바쁘셔서 금방 가셨어.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있어요, 준서 씨. 방금 가신 분이 아버님이셨구나. 아버님은 여기 어쩐 일이시래요? 미리도 엄청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 실은 이 건물이 아버지 거라서요. 그래서 잠깐. 그 말에 미리의 눈이 정말 커지다 못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저도 좀 놀랐고요. 어머, 정말요? 이렇게 큰 건물이요? 와, 그러시구나.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아버지 일 보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참, 자기야, 나도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 미리 씨도 다음에 봬요. 준서 씨는 서둘러 갔고 그를 보는 미리의 표정은 뭐라 형용하기 어렵게 묘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미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연락하고 통화하며 싱글벙글했거든요. 남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하는데 딱 봐도 연애하는 분위기인 것 같았죠. 그러다 얼마 뒤였습니다. 미리가 갑자기 저희 가게에서 자기 샵을 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따로 가게를 차리겠다고 하면서요. 월세 부담 때문에 저희 가게로 들어왔던 건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간다니 의아했죠. 미리는 우리 미용실이 손님이 별로 없어서 자기도 손님이 안 느는 것 같다느니 샵인 샵이니까 오히려 홍보가 더 안 되는 것 같다느니 불평을 토로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제 샵 안에서 같이 영업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네 마음이라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리는 그 사이에 다른 가게 자리를 찾아보고 난 뒤 바로 자기 샵을 빼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딱 그 무렵부터 저는 남친이랑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미리도 제 연락을 피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하고는 잘만 연락하면서 유독 제 연락만 피하는 느낌이었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 미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한테 뭐 섭섭한 게 있었냐고요. 하지만 미리는 새로 샵을 차려서 바쁠 뿐이라며 바쁘니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차갑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연락이 뜸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준서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잠수를 타버렸거든요. 더 이상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저를 차단한 것 같았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계속 연락이 안 되니 저도 체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이별에 관한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허무하고도 예의 없게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헤어지는 경우는 또 난생 처음이더라고요. 그렇게 황당한 이별 후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그 이해 안 되는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미리가 갑자기 임신을 했고 결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남친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임신은 뭐며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하니 황당하고 놀랐죠. 그런데 그 결혼 상대가 다름 아닌 제 전 남자친구 홍준서라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그 두 인간이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다가 애까지 가져서 결혼을 한다는 거였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미리는 홍준서가 무직이라며 무시하다가도 그의 아버지가 건물주의 재력가처럼 보이자
작정하고 꼬드겨서 빼앗은 게 분명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해서 저에게 홍준서를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대체 어떤 인간을 소개해준 거냐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은 지인도 황당해하며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지연아, 진짜 미안하다. 나도 홍준서가 그런 놈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소개해주겠니? 근데 너 그 인간하고 헤어진 거 정말 잘한 거야. 저보고 홍준서랑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홍준서 걔 완전 사기꾼이나 다름없더라고. 그 말에 저는 꽤 놀랐죠. 사기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홍준서 걔가 겉보기엔 매너 좋고 사람 좋아 보이잖아. 요식업 사업한다면서 계획도 다 있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나도 너한테 소개해준 건데. 그런데 그놈의 요식업 사업 한다고 말만 하고 몇 년째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돈만 야금야금 빌려 쓰고 제대로 시작도 안 했더라고. 그게 사기꾼이지 뭐니? 그래도 아버지가 건물 주고 돈 많다며. 아버지가 다 도와주겠지. 참나, 진짜 어이없는 건 그거야.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대. 저는 너무 놀랐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진짜 아버지 아니래. 어? 나도 속았지 뭐야. 맨날 자기 아버지가 건물주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지. 맨날 타고 다니는 그 비싼 차도 자기 아버지가 준 거라고 했잖아. 맞아,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였대. 큰아버지? 홍준서 진짜 아버지는 완전 노름꾼이라 애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고 그 큰아버지가 불쌍하다고 키워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친아들도 아닌 거지. 좋은 마음으로 홍준서 걷어서 키워주신 모양인데 근데 홍준서가 하도 그 큰아버지 이름 팔고 다니면서 사고치고 돈 빌리고 다니니까 그 큰아버지랑 큰아버지 자식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이제 너랑은 인연 끊는다고.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했나 봐. 그래서 요즘은 그 큰아버지 도움도 전혀 못 받는 빈털터리 신세라던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럴싸해 보였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서민이는 그런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홍준서가 부잣집 아들인 줄로만 알고 저한테서 그를 빼앗았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가요? 그 서미리가 결혼 준비한다고 SNS에 웨딩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었죠. 그러다 정말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어요. 배가 제법 불러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뻔뻔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지연아, 오랜만이다. 나 임신했고 곧 결혼해. 너도 시간 되면 와서 축하해줘. 너 나한테 말 잘 건다. 나한테 안 미안하니? 내가 뭐가 미안해? 너랑 준서 씨 끝났잖아. 그리고 나랑 사귄 거야. 미리의 뻔뻔한 모습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우습기도 했습니다. 저는 홍준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너 홍준서 그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결혼하는 거니? 당연하지. 이제 준서 씨 내 남편 될 사람인데 내가 모를까 봐? 내가 홍준서 만날 땐 그런 별 볼 일 없는 남자 왜 만나냐고 했었잖아. 기억 안 나니? 내가 언제? 준서 씨처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건 준서 씨에 대해서 잘 몰라서였겠지. 갑자기 생각이 왜 바뀌셨을까? 혹시 홍준서 아버지가 건물주라서? 참나, 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나 그렇게 속물 아니야. 난 준서 씨 자체를 사랑하는 거거든? 그래,
속물처럼 홍준서 배경이 아니라 홍준서 자체를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이라니까 다행이다 싶다. 뭐가 다행인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 남자 배경만 보고 선택했으면 얼마나 실망했겠어. 왜냐면 홍준서가 인사했던 그 건물주라는 아저씨, 홍준서 친아버지 아니래. 그 말에 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결혼 준비까지 한다면서 그런 얘기 못 들었니? 그때 네가 봤던 그 건물주 아저씨는 홍준서 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래. 홍준서 진짜 친아버지는 노름꾼이고 애 버리고 도망갔다더라. 연락도 안 되고 엄마도 없고 아빠한테 버림받은 홍준서가 불쌍해서 그 큰아버지가 좀 키워줬던 거래. 근데 기껏 키워줬는데도 은혜는 모르고 홍준서가 하도 큰아버지 이름 팔면서 사고치고 다니니까 그 큰아버지랑 큰아버지네 자식들이 전부 열받았다고 하더라고. 이제 홍준서랑 인연 끊는다고 선언했다던데. 그런 거 다 모르고 결혼하는 거야? 상견례도 안 했니? 제 말을 듣는 동안 미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깜빡이더니 곧 경악으로 일그러지더라고요. 홍준선의 집안이 빵빵한 줄 알고 저한테서 남자를 빼앗아 임신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고 홍준선은 빈털털이었으니까요. 네가 지어낸 거 아니야? 그런 속사정을 네가 어떻게 알고? 내가 홍준서랑 소개팅으로 만난 건 알지? 그 소개팅 주선해준 사람이 홍준서더러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다 얘기해주더라. 그놈의 사업 맨날 한다 하면서 주변에 손 벌리고 다니면서 시작 안 한 지도 꽤 됐다고. 네가 결혼하려는 그 남자가 그런 인간인지 너도 잘 아는 거지? 제 말에 서미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황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준서에게 전화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받자마자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저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야, 아니지. 지연이 얘가 뭘 잘못 알고 헛소리하는 거지. 하지만 홍준서도 그제야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던 것 같아요. 친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가 맞다고. 큰아버지 밑에서 커왔기에 호칭은 아버지라고 할 때도 많았는데 친아버지는 아니라고요. 서미리가 통화 음량을 크게 해놔서 저한테도 다 들리더라고요. 홍준서가 이실직고 했음에도 서미리는 포기를 못하겠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준서 씨, 그래도 큰아버지면 엄청 가까운 친척이잖아. 게다가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주신 분인데 설마 자기를 모른 체 하겠어? 친자식만 아닐 뿐이지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사이인 거잖아. 나랑 만날 때 연락도 자주 드렸고. 미안해. 사실은 최근에 큰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내가 사업한답시고 큰아버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게 언짢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차도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고 결혼 준비할 때 원래 돈을 좀 도와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 해주시겠대. 나도 얼마 전 일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기분을 풀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서미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벙찐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너 아까 속물적인 인간 아니라며. 친구 애인까지 빼앗을 정도로 홍준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았다면서. 이제 그 인간이 개털인 거 알았어도 그 사람 변치 말고 잘 데리고 살아봐. 네가 먹여 살리면서. 그놈의 사업은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하려는지도 모르겠네. 저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서미리를 떠났고 그 뒤로 서미리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둘의 결혼이 깨질 줄 알았는데 홍준서가 또 무슨 말로 구슬렸는지 모르겠지만 둘은 어찌어찌 결혼까지는 했다더군요. 뱃속에 아이도 꽤 많이 컸고 또 아마 홍준서가 큰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거나 다른 돈 나올 구멍이 있는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둘은 결혼을 했고 모든 실상을 알게 된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도 다 서미리를 손절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결혼도 했는데 참 우습게도 그 둘 1년도 못 가서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큰아버지의 도움은 당연히 한 푼도 받지 못한 모양이고 홍준서는 여전히 입으로만 사업 준비 중이라고 떠들면서 아무런 직업도 없이 빈둥거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서미리가 자기 샵에서 번 돈으로 먹여 살렸대요. 조그만 단칸방에서요. 애 낳고 나서도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주구장창 싸우다가 결국 지쳐서 나가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진작에 서미리한테 등을 돌렸고 서미리를 부르는 별명은 돈미새, 남미새라는 딱지만 남았죠. 돈 때문에 친구 남친을 헌신짝처럼 빼앗아간 서미리나 자신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큰아버지 이름이나 팔고 다니다가 결국 손절당한 홍준서나 뭐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는데 헤어졌다니 그건 좀 아쉽네요. 천생연분이라서 서로 오래오래 지냈으면 서로를 더 갉아먹고 더 좋았을 텐데요. 배신당한 아픔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들의 결말을 보니 속 시원하기도 하고 오히려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두 인간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우고 제 갈 길 가려고 합니다.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거든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는 그런 인간성 덜 된 것들 말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